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이 사토 켄타로 씨의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제약, 그러니까 이 약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인류의 역사에서 참혹한 상황에 빠질 뻔한 이 인류를 구원해준 그러한 좀 중요한 약들에 대한 좀 배경 지식, 그리고 역사, 그리고 기타 이제 신변 잡다한 이야기들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세계 역사 자체를 바꿨던 아주 위대한 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과연 약인가라는 껍데기만 좀 약의 탈을 쓴 속칭 쓰레기, 이 더미 약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10가지 그 제약의 이야기들을 좀 뽑아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좀 가장 좀 눈이 가는 그리고 좀 살펴보고 싶었던 그런 좀 내용들을 몇 가지 뽑아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질병과 약의 투쟁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나는 것만 해도 많죠? 괴혈병, 말라리아, 매독, 에이즈. 지금도 완전히 정복되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들이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무기로 인류를 위협하던 그때 이 비타민C나 퀴닌, 살바르산이나 AZT 같은 약이 아주 기적적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에 대해서 인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제 그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 그때 만약 이것이 없었더라면, 그때 만약 이러한 일이 벌어졌더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붙이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흥미있어요. 저자가 이 화학이라든가 이 제약에 대한 지식 말고도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 이야기꾼의 재주가 굉장합니다. 글재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극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류 역사의 몇 가지 장면에 이 if, 만약이라는 가정을 대입해서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몇 가지 질환으로 압축해서 역사와 이 의약품의 관계를 잘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큰 기대 안 했는데 아주 그냥 보물을 좀 획득한 기분이에요. 이 저자인 사토 켄타로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건가요? 1970년생이고요. 도쿄대 이과대학교 이학부의 응용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도쿄공업대학교 대학원에서 유기합성화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1995년부터는 스쿠바시의 그 제약회사에서 오랜 기간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란 얘기죠. 이때 연구원으로 일하던 당시의 경험이 이 유기화학 세계에 아주 큰 흥미를 좀 느끼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 끝내지 않고 좀 세상과 함께 좀 지식을 나누는 그런 취미 활동으로 이런 좀 저널리스트의 길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8년부터 인터넷의 CG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 분자 이미지를 제작하고 유기화학 관련 기사를 좀 집필하고 정리해서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좀 팬층이 생기면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이 스타 저자로 자리 잡게 되죠. 이게 좀 상당히 좀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도 좀 수입이 되니까 사실 좀 일하기 싫잖아요. 2007년경에 이제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과학 전문 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이제 화학 관련 잡지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이메일 매거진 유기화학, 이 책을 집필하고 제작해서 이게 또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강연 활동이라든가 방송 활동이 또 계속 들어왔다고 해요. 2010년에 연달아 쓴 이 의약품 크라이시스로 과학 저널리스트 상을 받았고요. 2011년에는 화학 커뮤니케이션 상도 받았습니다. 이 주요 저서로는 탄소 문명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의약품 크라이시스, 그리고 제로 리스크 사회 등이 있는데요.
점차 이 유기화학, 그러니까 이제 제약의 이 바깥쪽에 인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좀 상상과 그다음에 이제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아주 좀 이후의 작품이 계속 기대되는 학자이자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플롯은 그 인류 역사를 이제 질병이라는 이제 창과 이 인간이 만들어낸 약이라는 방패에 이 물고 물리는 이 투쟁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와 사회를 이 치명적 위기에 빠뜨렸던 인류 역사에 그 크나큰 영향을 미쳤던 10가지 질병, 그리고 결정적 고비마다 인류를 무서운 질병의 위협에서 구했던 10가지 약에 관한 아주 흥미진진하고도 유익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이야기 전개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대략 뭐 이런 방식입니다. 이 만약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바스코 다 가마와 마젤란이 비타민 C라는 약품을 알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당시를 보면은요, 이 바스코 다 가마와 마젤란이 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더 많은 신천지를 발견했을지 모른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제 그들의 조국이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후에 향신료 무역 등에서 막대한 부를 얻어서 이후로도 계속 세계를 제패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또 만약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던 영국은 화려한 이름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터이죠. 그리고 이에 연관돼서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슈퍼파워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에 관해서는요, 18세기 후반에 이 괴혈병이 만든 비극을 영원히 잠재운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영국 해군 소속의 군의관 제임스 린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린드는 이 집념과 끈기로 오렌지, 사과, 레몬 등을 사용해서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서 괴혈병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굉장히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이 린드의 괴혈병 치료제란 다름 아닌 다량의 비타민 C가 함유된 이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 제임스 쿡 선장은 이 린드가 개발한 비타민 C를 포함한 이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세계 일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뱃사람들은 이 거센 풍랑이나 해적의 습격보다도 오히려 이 괴혈병을 더 두려워했는데요. 쿡 선장은 이 비타민 C 예방법으로 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고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항해의 결과는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기틀을 마련하는 큰 출발점이 되었었죠. 이 나머지 약의 이야기는 계속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약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탄생했을까라는 문제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요. 그러면 도대체 약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다양한 기록과 연구 자료, 정황들을 근거로 추정할 수 있을 뿐, 정확히 언제, 어떻게 약이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이 약의 발견과 활용이 인류가 탄생하기도 전인 아주 오랜 그 옛날 시절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탄생하기도 전에 약이 존재했다면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도 이 약을 사용했다는 말인가? 맞습니다. 이 책의 이 사토 켄타로 저자는 이 약이 굳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몇 개 나오는데요. 이 남미에 서식하는 이 꼬리 감는 원숭이, 이 속칭 카푸친 원숭이 종인데요. 이 원숭이들은 이 노래기를 발견하면 잽싸게 잡아서 자기 몸 여기저기에 문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기가 방출하는 화학 물질인 벤조키논, 이걸 바르면 뱀이나 해충 등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약을 발견하고 활용할 줄 아는 것은 이제 곤충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불나방 유충의 예를 보면은 이 기생팔이라는 이 곤충이 이 애벌레의 알을 낳고 이 부화한 유충은 애벌레 몸속에서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될 무렵 이 기생팔이 유충이 숙주의 외피를 뜯어먹고 바깥 세계로 나온다고 합니다. 영화 에일리언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기생당하는 쪽인 숙주인 이 불나방 유충도 기생파리 유충에게
아무 대책 없이 무기력하게 잡아먹히지는 않습니다. 이 불나방 유충은 이 기생파리가 자기 몸에 좀 알을 낳으면 평소에는 잘 먹지 않는 이 나도독미나리라는 이 류의 이 독당근, 이런 독성 식물을 찾아서 억지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성 식물을 좀 뜯어 먹은 이 불나방 유충은 이 독초를 먹지 않은 개체들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즉 불나방 유충은 자기 몸속에 둥지를 튼 이 기생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약초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기타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뭐 옛날 인류 이전에 뭐 원시인이나 뭐 그런 유인원 이렇게 불리던 시대부터 약을 이용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되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 속칭 이제 더미 메디신이라고 해서 쓰레기 약의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책에 좀 인용한 내용이긴 한데 인류는 이 독과 약을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와 점토, 종이 등의 기록 수단을 발명한 것처럼 보인다. 일본 약과대학 그 후나야마 신지 교수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내용이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이 초기 문명인들은 이 파피루스나 점토판, 기타 이 기록할 수 있는 필기구에 이 다양한 약이나 이 독약 등에 관한 특징, 그리고 사용법 등을 이 문자로 남겼다고 하는데요. 뭐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으면 병에 걸리는지, 또 어떤 개체를 먹으면 병이 낫는지에 관한 정보는 뭐 생존의 뭐 그런 근원적인 지식이 아니었을까요? 뭐 당시 뭐 왕의 이름이나 뭐 전쟁의 승패를 기록하는 일, 뭐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한 본질적인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의 인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을 약으로 사용했는가? 놀랍게도 뭐 어쩌면 뭐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한심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약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기원전 4000년경부터 3000년경의 기간 동안 점토판에 550종의 의약품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소똥과 말똥, 썩은 고기와 기름, 그리고 양털을 불에 태운 재, 돼지의 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귀한 약재로 그리고 약으로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거의 쓰레기죠. 근데 이제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이 고대 이집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동물의 피나 똥, 빵이나 나무에 핀 곰팡이, 뭐 이런 이상한 물질을 환자의 몸속에 투여했다는 기록이 왕실의 공식 문헌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전에 아무리 옛날이라도 이 나름의 문명을 구축했던 이 메소포타미아인들과 고대 이집트인, 왜 이 쓰레기 약을 사용하고 기록으로 남기기까지 했는가? 아마도 이는 이 당대를 산 사람들의 이 종교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질병이라는 악마가 몸속에 침투해서 만들어내는 나쁜 현상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몸속의 악마를 쫓아내려면 악취를 풍기는 동물 똥이나 오줌, 썩은 고기, 뭐 돼지 부산물, 이렇게 좀 악마가 싫어하는 더러운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쓰레기 약의 이 악습은 이 의학의 성인인 히포크라테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은 이 질병이 악마의 소행이 아니라 자연현상의 하나임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과연 종교는 인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항상 좀 느끼곤 합니다.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삶은 역사적으로 이 심각한 이 멸망, 이 절멸의 기운을 내포한 때가 굉장히 많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각종 질병으로 얼룩졌던 인류사의 내용, 이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을 껴안고 흘러오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이 다양한 병과 균 등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이 불안한 삶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우리 인간들의 꿈이자 이 구원의 희망이 될 이런 절대적인 약의 등장은 이제 인간이 더 이상 무지하게 병이나 균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이 섞인 좀 바람을 낳기도 합니다. 이 독이 된 약이나 약이 된 독, 뭐 화학적으로 보면은 용량의 차이라던가
이 신체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의 그런 상위성의 역할인데요. 뭐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연구에 매진하게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촉발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 대량 생산이라는 이 생산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약을 소비하고 있죠. 이 자신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약의 오용, 남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무런 처방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더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무병장수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신할 필요도 없고요. 오남용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저 필요할 때 적합한 약을 적절하게 소비함으로써 이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사는데 그런 서포트,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약을 만든다는 생각보다 병을 알아간다는 학문적이고 고찰적인 자세가 더욱더 발전적인 우리의 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뭐 대략적인 뭐 약에 대한 고찰은 이 정도로 하고요. 뭐 약의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약은 이제 퀴닌인데요.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질병은 말라리아입니다. 모기가 매개체죠. 바로 이 말라리아의 특효약인 퀴닌이 제가 살펴볼 첫 번째 이제 약의 종류입니다. 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군주였던 강희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희제는 이 중국 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내정과 외정 모두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강의자전을 편찬하는 등의 문화 사업에도 힘을 쏟았던 문과 무를 겸비했던 훌륭한 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강희제는 30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청왕조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닦은 인물이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명분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 강희제의 재위 기간은 무려 60년 이상에 달하는데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 수명보다 더 길었죠. 근데 이제 제 아무리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고 민심을 읽고 다루는 능력이 이 탁월한 황제라도 이 병에 걸리면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어렵겠죠. 장기적인 정권 안정도 바랄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 좀 능력치적인 자질에다가 이 건강한 육체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야만 명군에게 필요한 덕목을 비로소 제대로 갖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봐도 훌륭한 강희 황제인데요. 근데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40살에 떠난 이 원정길에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불운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 바람에 이제 일시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위독했다고 하는데요. 죽음 직전에까지 몰렸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운 좋게 예수의 선교사가 이 특효약을 진상해서 그 약으로 이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역사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중병에 걸려서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었겠죠, 강희제가. 근데 이제 그 부왕에게 병문안을 온 당시의 황태자, 이 강희제의 이 몸을 염려하기는커녕 이제 곧 자신이 황위에 오른다는 생각에 아주 희색이 만면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된 마냥 여러 가지 좀 선결적인 조치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철석같이 믿었을 이 자식이자 머지않아 황위를 물려줄 이 황태자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 강희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좀 실망을 했겠죠? 지금 뭐 좀 전염병에 걸려서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그 첫 번째 아들이라면은 뭐 피부치 중에서도 가장 정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사려도 깊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설사 뭐 기쁜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혹시 자기가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아주 가볍고 경박한 행동을 했는지 아마 강희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운함을 넘어서요. 아주 정남이가 아주 뚝 떨어졌을 거예요. 게다가 자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황제로서
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큰 청제국을 이끌고 가야 할 차기 황제로서 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그릇이 작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자식에 대한 이 생각들,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요. 뭐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근데 아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상처받고 이 지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당한 뒤에 결국 찾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 중에서도 이제 자식에게 더 애착이 가는데요. 근데 이제 진정한 고통은 그때부터죠. 이 자식들이요, 서로 간에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빨리 독립시켜 내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그런 배려를 한다면은 결국 그로 인해서 자식의 앞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먼 훗날 바로 그로 인해서 자식을 원망하게 되는 나 스스로를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황태자는 이 사건으로 이 강희제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폐위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운 털이 박힌 황태자를 대신해서 차기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가 바로 옹정제인데요. 결과적으로 강희제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희제에 이어서 이 옹정제도 중국 역사상 이 탑5 안에 드는 명군에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걸륭제 역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서 이 세 황제가 다스린 이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청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희제가 말라리아에 걸린 사건은 여러 의미에서 좀 뚜렷한 이 중국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셈이죠. 당시에 이 생과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이 강희제의 목숨을 구한 특효약이 바로 이 퀴닌입니다. 이 말라리아에서 회복한 강희제는 이후 서양의 의학, 학문에 완전히 좀 빠져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퀴닌을 바친 선교사들에게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가톨릭 성당을 짓는 일을 허가했습니다. 이 퀴닌의 놀라운 효능이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이 가톨릭이 퍼져나가게 되는 선교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퀴닌, 이 말라리아의 특효약인데요. 말라리아를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원래는 이 아노펠레스라는 이 모기의 일종이 이 감염의 매개가 되어서 일으키는 전염병인데요. 이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면은요, 이 타액선에 숨어 있는 이 말라리아 원충이 혈액으로 침투해서 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이 병원의 이 기전입니다. 먼저 이 간세포로 들어가서 증식을 한 다음에 이 적혈구를 파괴하는데요. 이때 환자는 이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고 의식이 혼미해지고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말라리아는 이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인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매년 3억 그리고 많을 경우에는 5억 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는데요. 뭐 엄청나죠? 이 중에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매년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전쟁 한번 치르는 그 이상이에요.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감소하는 추세긴 하지만 지금도 에이즈, 결핵과 함께 세계 3대 감염병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로 무서운 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떤 학자는 지금까지 태어난 인류의 절반이 말라리아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라리아 유행 지역이 열대 지역 그리고 아열대 지역으로 좀 국한된 편인데요. 그러나 과거에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아주 맹위를 떨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웨덴이나 핀란드, 캐나다처럼 아주 혹독한 겨울이 있는 곳에서조차 이 말라리아의 발생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이니까 이 병의 영향을 받지 않은 민족이나 종족은 지구상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말라리아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역사에 아주 좀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로마도 이 영향에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로마는 이 질병과 굉장히 좀 관계가 깊은 도시인데요.
예전에 그 정치가 키케로는 이 로마를 역병의 도시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이 현재의 로마 바티칸 궁전이 자리한 곳 주변에는 이 로마 시내에 이 드넓은 늪지대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기 번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고통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말라리아는 로마인의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했는데요. 이 서로마 제국 말기에 이탈리아 반도를 휩쓸고 간 훈족, 이 교황 레오 1세의 설득과 회유로 평화적으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로는 바로 말라리아였는데요. 내부에 창궐한 이 말라리아가 그나마 로마인들보다도 좀 항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걸리면은 다 사망이에요. 굉장히 병력의 감소가 심했고 결국 버티지 못했던 훈족이 이 로마 교황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철수하게 된 사건인 것이죠. 이후로도 로마에는 뭐 게르만 민족이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쳐들어왔었지만 그때마다 이 말라리아라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손에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라리아는 이 로마인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었던 동시에 이 민족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벽이기도 한 셈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크나큰 위험 요소임에는 분명해서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10세기 이후 이 교황 약 130명 중에 말라리아 또는 열병이 사인으로 추정되는 교황이 공식적으로만 22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능하고 위대한 신의 대리자, 그들도 말라리아의 위협을 비껴가기는 어려웠던 듯하네요. 중세 이후로 대항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포교를 떠난 이 선교사들에게도 말라리아는 굉장히 무서운 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페루에는 이 병의 특효약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바로 높은 지대에 자라는 키나 나무, 그 껍질이 말라리아 효험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속설에 따르면 이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갈증에 시달리다가 이 키나 나무 둥치에 고인 이 샘물을 마시자 즉시 열이 내려가며 병이 나았다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약효를 발휘하는 나무 껍질은 17세기 중반에 이 선교사들의 손에 들려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 후 이 나무 껍질은 이 가루 형태로 가공되어서 예수의 가루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강희제도 이 약품의 도움을 받은 셈이죠. 이 키나 나무에 포함된 약효 성분이 바로 퀴닌인데요. 퀴닌은 이 화학물질로 전염병을 치료한 인류 최초의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퀴닌은 이 말라리아 원충의 생태 주기를 차단하고 이 증식을 방지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요. 이 퀴닌의 약효가 검증되자 이 퀴닌을 함유한 이 건강음료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이 이후로 개발되게 됩니다. 뭐 요즘에도 많이 마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키나 나무 등의 약초에서 추출한 이 액체에 탄산을 첨가해서 마시기 쉬운 형태로 만든 제품이 바로 토닉 워터입니다. 이 진 토닉이 지닌 이 씁쓸한 맛이 바로 여기에 녹아있는 이 퀴닌에서 나온다는 그런 기전이죠. 이 키나 나무 껍질이 기중품이 되자 품질이 떨어지는 이 제품, 그리고 가짜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를 복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짧은 기간 동안 이 수만 그루의 키나 나무가 벌목되어서 이 자원의 고갈 문제도 매우 심각해졌는데요. 결국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이 키나 나무에서 순수한 약효 성분만 분리하거나 약효 성분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성분을 최초로 분리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피에르 조제프 팔레티어 그리고 조제프 카방투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초기 작품이 런던의 과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후 말라리아는 나무 껍질을 갈아 만든 분말 제품 대신 이 퀴닌 결정으로 만들어져 치료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좀 생산 대량 제조에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퀴닌의 부족 사태는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상금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류를 이 말라리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 약을 만들어내면은,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되면 큰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윌리엄 퍼킨, 당시 18살에 불과한 소년 화학자였었죠. 어느 시대에나 천재는 존재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좀 씁쓸합니다. 이렇게 뭐 어찌어찌 대량 생산까지는 해냈는데요.
그런데 이 퀴닌의 구조가 너무도 복잡해서 이 당시의 화학 수준으로는 인공합성은 좀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결국 1942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젊은 학자 로버트 우드워드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초로 퀴닌의 인공합성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큰 성공을 이루었죠. 결국 이 퀴닌이라는 약이 지닌 이 힘과 매력, 유기화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를 육성하는 밑거름이자 요람이 되었습니다. 우드워드는 이후로도 연속해서 복잡한 이 화학물 합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결국 그의 역할은 이 유기화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결국 1965년에 노벨 화학상을 단독으로 받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유기합성의 신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죠. 그러나 이 우드워드가 만들어낸 퀴닌 합성법도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결국 인공합성을 통해서도 완전한 공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 화학합성 기술이 훨씬 진보한 오늘날에도 이 퀴닌을 인공합성해서 이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는 기술은 실현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대신 화학자들은 이 퀴닌의 구조를 참고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합성했고 좀 더 간단한 구조로 항말라리아 작용을 하는 화합물을 개발하게 됩니다. 퀴나크린, 클로로킨, 메플로킨 이런 이름을 달고요. 여러 곳에서 각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근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화합물들은 한동안 약효를 지속하다가 얼마 후에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말라리아 원충이 약제의 내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요. 모든 시판 중인 이 말라리아 약의 조상격인 이 퀴닌, 이 퀴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내성 말라리아 원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퀴닌은 지금도 가장 중요하고 탁월한 말라리아 치료제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죠. 자연의 신비함, 오리지널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리아 병이 무서운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통의 질병은요. 한번 걸리면 이제 항원항체의 면역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시 걸리지 않는데요. 이 말라리아는 몇 번씩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라리아 원충이 면역계에 반응하기 쉬운 이 여러 단백질을 미끼로 만들어내서 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이 단백질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그런 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즉 고도의 위장 전술을 펼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퀴닌을 대신할 신약 개발의 노력도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 말라리아 환자 수는 굉장히 많지만 유행하는 지역이 대부분 이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긴 말라리아 원충도 이제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대량으로 발생하기가 쉽죠.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라리아 신약을 만들어 봤자 여기에 들어간 개발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성비가 안 나오고 좀 여차하면 본전치기 장사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모기 박멸에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던 DDT와 같은 이런 좀 제거제들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전처럼 대량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어서 현실적으로 좀 살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환경오염과 우주 속의 지구라는 이런 문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역사를 돌고 돌아서 말라리아와 인류는 아직도 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 박멸이라는 이 인류의 도전적인 과제 앞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 놀랍게도 선진국 사람들의 무관심이라는 아주 슬픈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다른 방법으로 이 모기를 제거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진국의 이 제약회사 그리고 각종 연구소들이 사실 이게 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약을 만드는 것보다 아예 모기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의 좀 방향을 좀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숫 모기의 DNA를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무정자의 모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암컷을 찾아서 부화를 시키면 그 알은 부화되지 않는 이런 형식의 좀 치료법, DNA 치료법을 찾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굉장히 좀 효험을 봤고요. 이것을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그런 찰나인데, 환경단체라던가, 기타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 내용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벌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의 상당 부분을 모기가 한다는 거죠. 이 수술과 암술이 맺어지지 않아서 이 식물과 나무가 사라지면은 뭐 지구가 위험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말라리아의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이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는 제3세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매독을 물리쳐준 이 살바르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약 아스피린, 그리고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지닌 모르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퀴닌을 살펴봤는데요. 말라리아 특효약이죠. 네, 오늘은 그 퀴닌에 이어서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을 해준 것인지 잠깐 잊게 해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지닌 약이라는 평가를 받는 모르핀, 이 모르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의약품 중에서 이 가장 오래된 약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원래 좀 태생적으로 사람은 이 통증에 약하죠.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생명체는 다 비슷할 텐데요. 보통 뭐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벼운 상처나 뭐 통증만 있어도 뭐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통제만큼 이 인류가 절박하게 갈구해온 의약품은 없다고 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런 절박한 요구와 노력의 결과 인류가 손에 넣은 이 역사상 최강의 진통제가 바로 이 모르핀입니다. 이 제약 기술이 예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현재 좀 발전을 했잖아요. 온갖 종류의 명칭, 성분의 진통제가 써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모르핀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진통제 모르핀의 최대 강점, 이 신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관한 치료에까지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런 좀 강력함이 있습니다. 소량의 모르핀을 투여를 하면은요, 평소에 느끼던 뭐 우울감이나 슬픔,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모르핀 사용을 위해서는 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몰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효과적인 의학적인 진통제의 효과보다는 우리네 인생을 파괴하는 마약에 더 가까운 게 현실이죠. 역사 속에서도 모르핀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면서 감정의 기복을 겪잖아요. 희노애락의 이런 감정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통, 뭐 즐거움도 있겠지만요. 근데 화학물질로 인해 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은 인간의 감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화학 반응에 지나지 않는가?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모르핀의 제조 방법을 잠깐 보면은요. 양귀비 씨방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 인기 있는 원예 품종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르핀을 생산하려면은요. 양귀비 속 중에서도
이 파파베르 솜니페룸, 영어로는 이제 아편을 뜻하는 오피움 파피라고 좀 부르는데요. 이 세티게룸이라는 종류가 필요합니다. 이 꽃이 떨어지면은 얼마 후에 이 달걀 정도 크기의 이제 씨방이 남는데요. 이 씨방이 여물기 전에 이제 뭐 칼 등으로 해서 상처를 좀 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윳빛 즙이 좀 방울방울 떨어지는데요. 이 즙을 모아서 잘 말리면 우리가 흔히 아편이라고 부르는 이 마약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편은 10% 정도의 모르핀을 함유하고 있어서 아주 거칠게 빻은 좀 자연 상태, 야생 상태의 가루로도 충분한 약효를 발휘합니다. 이 아편의 역사는 아주 먼 옛날로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기록으로, 그림으로도 한 5,000년 이상은 충분히 거슬러 올라갈 정도입니다. 이 스위스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굴된 이 양귀비 재배 흔적,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점토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서령 문자로 이 아편의 채취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점토판에는 이 양귀비를 지칭하는 말로 기쁨의 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인류는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아편의 작용과 그 영향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원전 1500년 무렵에 작성된 이집트 파피루스에는 이 양귀비를 의약품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지중해 등지에 이런 키프로스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이 양귀비 씨방이 그려진 아편 흡입용 파이프, 기원전 1200년경인데요. 이런 게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은 약 3000년 이상 전에도 이미 많은 문명에 아편이 그리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문학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도 이 슬픔을 잊게 해주는 약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약을 섞은 술을 마신 사람은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도 한나절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이 아편의 이 효능을 얘기해주는 내용이긴 한데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화학 반응, 인간은 생명체인가 아니면 구성체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가 멸망한 후에 이 아편 사용은 일단 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로마 시대에 재발견되어서 많은 의사가 이 진통제 등으로 아편을 사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뒤로도 역사적으로 아편은 계속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나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확 늘었다던가 줄었다던가 하는 거 없이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정 수준 아편이 사용되어지는 정도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 발전과 더불어서 이 아편도 급속도로 보급되게 되는데요. 이 아편의 무시무시한 탐닉성, 중독성이 이제 17세기, 18세기 이후부터 좀 급격하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의학자가 이 환자들에게 아편 사용을 권장을 했는데요. 일단 본인들의 치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돈이 되니까요. 이 아편을 섞으면은 치료비가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바람에 이제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아편을 아주 손쉽고 수시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에 따라 아편 흡수가 비교적 손쉬웠던 이 18세기부터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이제 과학의 그 발전도 등에 업게 되는데요. 순수한 모르핀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때는 1803년 20살의 약관, 이 젊은 약제사였던 이 프리드리 비렐름 제르티르, 아편의 산과 염기를 순차적으로 더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효 성분만 결정으로 추출하는 실험에 성공하게 되죠. 그는 이 성분에 그리스 신화의 이 자매신 모르페우스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르핀이 명칭되게 된 셈입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이 아편의 불가사의한 작용, 생명의 신비스러운 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단순한 물질에 포함된 성분임을 과학적으로 여실히 증명하게 된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근대 약학과 유기화학이 모두 이러한 발견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순수하게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정확한 양을 계량해 약을 투여할 수 있게 된 것도 실용적으로는 큰 변화였죠. 19세기 중반에는 이 피하 주사기가 개발되어서 몰핀을 이 주사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의학적으로 굉장한 쾌거인데요. 그와 동시에 중독 환자의 증가로 이루어지는 이 지름길도 일반에 활짝 개방된 셈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남북전쟁 동안 이 남군 한쪽에서만 무려 1,000만 정의 아편 정제, 200만 온스 이상의 아편 관련 약재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쟁 기간에 아편 중독자가 속출했고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아편의 위험성 같은 게 고려됐을까요? 일단 맞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발생한 이 아편 중독자를 사람들은 군대병이라고 이름 불렀는데요. 초기에 만병통치약으로 이 취급되었던 아편이 이제 우리네 일상에 위험한 마약으로 그 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죠. 단기적으로 행복한 느낌이 들게 하고 장기적으로 중독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이 아편의 효과.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히 늦은 시간에 좀 연구가 됐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 모르핀의 양리 작용을 해명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전을 보면은요, 우리의 뇌에서 이제 특정 분자가 결합해서 정보를 수용하는 부위를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수용체가 존재할까? 특정 품목의 양귀비만 생산하는 특수한 물질을 위한 수용체를 인체가 굳이 마련해둘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 많은 식물이라든가 동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 양귀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특정한 성분의 무언만 받아들일 어떤 수용체를 인간이 갖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설이 하나 생겨나는데요. 인체는 이 모르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을 스스로 생산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좀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수용체를 열쇠 구멍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모르핀은 그 구멍에 우연히 꼭 들어가는 가짜 열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 속에는 이 모르핀이 아니라 모르핀의 역할을 하는 어떠한 진짜 열쇠가 존재한다는 가정도 가능한 거죠. 우리네 인간에게 쾌락이라는 감각을 일으키는, 또 통증 완화라는 효능을 불러일으키는 이 진짜 열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뇌의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물질이다라는 이런 가설이 생겨나게 된 것에 화학자들은 열광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짜 열쇠의 정체가 서서히 정체를 드러낸 것이 바로 이 1970년 그리고 1980년에 이르는 이 10여 년의 기간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과학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진짜 열쇠는 이 아미노산이 5개에서 30개 정도가 연결된 이 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간단한 물질군이었는데요. 이 물질들을 통틀어서 과학자들은 엔돌핀이라고 부릅니다. 이 몰핀은 이 엔돌핀의 앞머리와 흡사한 구조로 수용체와 결합해 엔돌핀과 같은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약품이었죠. 이 효능을 보면은 이 엔돌핀은 외상을 입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몸에서 방출이 되어서 고통을 완화해 주는데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느끼는 짜릿한 흥분과 쾌감이 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인 연대감과 안정감,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나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 느끼는 이 정신적 만족도, 이러한 것에도 이 엔돌핀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 엔돌핀을 따라한 이 몰핀, 이 모르핀의 비밀이 바로 이제 임시방편이지만 커다란 쾌감을 선사하는 이 엔돌핀의 효능을 좀 따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모르핀을 계속 투여하면 우리 몸은 현재 엔돌핀의 양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모르핀 공급이 중지되면 우리 몸은 엔돌핀을 생산하는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이 엔돌핀이 부족해져서 어떠한 좀 견디기 힘든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약의 금단 증상입니다. 모르핀을 투여하면 이 금단 증상은 금방 사라지지만 엔돌핀 생산 능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양의 모르핀이 필요하게 되고 인체는 더 약해지고 모르핀은 결국 인체의 엔돌핀 생성 능력을 마비시키고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죽는 거죠. 이 모르핀의 금단 증상은 이 온몸이 나른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콧물이나 오한,
극심한 두통과 복통, 구토, 이런 굉장히 좀 지독한 고통과 아주 심한 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하는 아주 그런 좀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좀 힘들죠. 뭐 결과적으로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뭐 각국의 사정을 보면은 이 국가가 이 국민에게 마약을 파는 나라도 있으니까 참 뭐 개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명나라 시대의 본초 강목은 이 한약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근데 이제 이 아편이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고 인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그 아편이나 이런 거는 굳이 한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꽤 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이용한 게 바로 그 영국이죠. 이 역사적인 영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려면 먼저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된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이 영국에 중국산 차가 처음 도입된 것은 17세기 초반인데요. 중국에서 들어온 이 귀한 음료,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좀 비싼 값에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열대에서 생산되는 이 차기 때문에 유럽은 좀 한랭하잖아요, 기후가.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받아서 갖고 와서 공들여서 키워도 잘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로 인해서 영국의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거죠. 영국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차값에 해당하는 뭔가를 중국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당시에 청나라는 뭐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뭐 식량이라든가 음료, 뭐 공예품, 뭐 기금속까지 청나라는 당시에 꽤 괜찮았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중국은 영국의 아쉬운,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할 물품이 거의 없었고요. 영국 정부의 고민은 계속 깊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에 영국은 인도에서 그 생산되는 아편을 청나라에 가져다 팔겠다는 아주 이상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산업혁명으로 이루어낸 공업기술을 활용해서 그 품질과 규격을 나름대로 맞춘 이 아편의 대량 생산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마구마구 수출하게 된 셈이죠. 오늘날의 글로벌 대기업이 뭐 행하는 아주 영악한 그런 판매 기법들, 국가적으로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 정부는 이 아편을 독성이 있는 기호품으로 지정해서 영국의 자국으로 유입되는 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못 팔게 하는 걸 중국에는 막 있는 물건 없는 물건 다 끌어들여서 팔아제낀 겁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좀 느끼게 되는데요. 영국은 참으로 지독한 나라입니다.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찾아보면은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영국이 씨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부추기고요. 확대시키고 그 와중에서 영국의 이익을 좀 착취하는 아주 지독한 나라예요. 저는 왜 영국 사람을 젠틀맨 그리고 영국을 뭐 신사와 예의의 나라라고 하는지 참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건지 하여튼 좀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뭐 좀 살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영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는 국민의 대부분이 아편의 노예가 되는 아편 중독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이로 인한 부작용과 뭐 나라에 끼치는 해악은 뭐 이루 말할 게 뭐 그런 수준이 아니죠. 청나라는 이 몇 번이나 수입 금지령을 내렸지만 뭐 어림도 없어요. 그냥 계속 대포로 밀고 들어오니까 영국에게 계속 밀려나게 됩니다. 아편이 좀 무섭죠? 한번 맛을 들이면 죽을 때까지 아편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죠. 아편 무역 덕분에 이 영국이 손해를 보던 무역 수지의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청나라를 지켜주던 은이 끝없이 영국으로 유출돼서 급기야 재정 파탄의 상황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라가 난세에 빠지면 영웅이 나타나게 되죠. 임칙서 흠차대 시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이 아편의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한다는 제안에 정면으로 반대했고요. 이 위험한 마약을 규제하는 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제는 기뻤죠. 아직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구나. 임칙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흠차대 시인으로 임명하고 아편의 밀수, 단속 업무를 맡겼습니다.
인칙선은 결국 영국 상인이 은밀히 보유하고 있던 1,400톤 이상의 아편을 모두 압수한 다음에 석탄과 소금물로 분해해서 처분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중국에 대한 무력 강경책으로 전환을 했고 곧 군대를 투입해서 전투에 돌입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아편 전쟁입니다. 국가가 타 국가에 대해서 마약 매매 이권을 지키기 위해 벌인 악질 전쟁.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상식을 벗어난 초제국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편 전쟁은 영국에게는 전혀 대의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청나라 입장에서는 명분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차이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근대 대포를 앞세운 영국군의 기세에 눌린 중국은 결국 아편 문제에 대해서 발을 빼게 되죠. 이 아편 전쟁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약간 반항을 하니까 또 한 번 전쟁을 일으켜서 찍어 누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영국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글로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제국주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만만히 보인 청나라는 서구 열강의 아주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으로 전락했는데요. 결국 이후 150여 년간의 영국 지배를 거쳐서 1997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 당시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으니 이 아편이라는 물건이 역사에 끼친 영향이 참으로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 최강으로 여겨지던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 완전히 항복한 사건, 일본의 바쿠에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고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그 청나라처럼은 되지 말자.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좀 앞당기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이 저자의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모르핀이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아시아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더욱더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역사랑 아편을 살펴봤고요. 모르핀이죠. 이제 추가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모르핀은 이 뛰어난 그 양리작용 못지않게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 개발 초기에 이 의학자들이 모르핀의 강력한 중독성을 없애면서 진통작용만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러 연구를 하게 되죠. 만약에 이를 성공하면 이는 곧 노벨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국의 엘리트 화학자들이 총출동돼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영국인 화학자 라이트가 모르핀에 이 아세틸기라는 원자단을 결합한 물질을 개발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로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하고요. 이게 그 제약회사의 손에 넘어가면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제약기업 바이엘,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이 바이엘, 이거 무서운 회사입니다. 이 바이엘이 이 화학자 라이트가 성공해낸 이 연구에 눈독을 들이면서부터 이게 화랑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바이엘은 결국 이 라이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고 이게 곧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요. 중독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몰핀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력해졌는데 이 바이엘에서 만든 신약이 바로 헤로인입니다. 지금은 우리 다 마약으로 알고 있죠? 헤로인은 이 약을 먹으면 영웅적인 기분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러나 이제 헤로인으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면은 과연 좀 제약회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추가로 바이엘은 2018년인가요? 그 세계적인 종묘회사, 종자회사인 몬산토도 인수합병했는데요.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회사임에 분명합니다. 앗하는 사이에 바이엘에게 모든 것이 종속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약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바이엘이란 회사의 손아귀에 이미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가는 거죠. 노예되는 겁니다. 추가로 이 헤로인을 투여하면 모르핀이나 기타 다른 마약보다도 월등하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 강렬한 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닉네임, 이 마약의 왕자라는 헤로인의 별명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헤로인은 모르핀이 아주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금단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이제 뭐 모르핀이나 아편 일반적인 마약은요 아주 의지가 굳건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금단 현상, 중독 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로인은 거의 그런 가능성이 없고 인간의 의지력으로는 이 헤로인의 좀 마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요.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헤로인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은밀히 합성되어서 암시장으로 유통되며 많은 중독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작용과 중독성 걱정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르핀이 결과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야말로 궁극의 진통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인류에게 크나큰 축복이 될 것이겠죠. 최근에 그러한 성과가 약간씩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르핀의 수용체에는 이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중독성에 관여하는 이 수용체, 그리고 진통작용에 관여하는 수용체, 기타 이러한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이 진통작용에 관여하는 수용체로만 약을 만들면 결국 그 꿈의 진통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좀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 연구가 진행되면 이 모르핀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이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르핀, 결국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다 사람들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이상의 내용으로 모르핀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약은 쌀바르산입니다. 이 쌀바르산이라고 하면 이제 잘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 쌀바르산이 치료하는 병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병인 매독인데요. 성병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보통 이제 비뇨기과, 그리고 이런 데 가서 간단한 주사 처치와 약간의 이제 그 약 처방을 받으면 나을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직도 매독까지 가면은 상당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못 고칠 병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매독에 걸리면 바로 세상 하직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주 크게 뒤흔들어 놓은 아주 강력한 감염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이제 성행위 시에 주로 전파가 되고 상처 부위를 통해서 몸속으로 침투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매독의 증상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4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음부와 구강 주위에 이 딱딱한 멍울이 잡히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몸에 림프샘이 부어오르고 온몸에 이제 좀 울긋불긋한 이 발진 현상, 이게 나타나면은 이제 2단계로 접어든 거죠. 매독에 걸린 후 보통 한 3년이 지날 때까지의 시기가 이 1기, 2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죠. 3기로 진행이 되면은 얼굴과 뼈, 근육과 내장 등의 이 고무 같은 물컹물컹한 혹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코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신체 결손 현상, 이런 심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지난 4기에 이르면 뇌와 신경에 매독균이 침범해서 진행성 마비, 좀 치매와 가까운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정말 무서운 질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데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15세기 말 정도라고 합니다. 일설로는 콜럼버스의 일행 중 누군가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매독에 걸렸거나 아니면 그들이 유럽으로 끌고 온 노예 중에 복균자가 있었거나 이러한 추정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록을 보면 1494년부터 그 이듬해에 걸쳐서 이 나폴리를 공격했던 프랑스의 샤를 8세, 그가 남긴 기록이 시초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군인들을 상대했던 이 매춘부들을 매개체로 해서 이 감염이 확대되었고, 이 군대와 이 윤락과 양쪽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퍼져나갔다. 그러한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의 병사를 잃었던 샤를 8세,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공격을 포기하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막대한 손실만 입은 채 프랑스로 퇴각을 했는데요. 프랑스군 진영에 있던 각국에서 왔던 용병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 이후 이들은
이 무시무시한 병을 유럽 전역에 골고루 퍼뜨렸는데요. 매독은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폴란드에서는 독일병,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병,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등으로 불렸습니다. 정체불명의 아주 좀 지저분하고 꺼림칙한 이러한 질병, 남의 나라 탓으로 돌리고 싶어 했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죠. 이 병의 확산 계기를 마련했던 이 프랑스의 샤를 8세 본인도 결국 매독을 피해가지 못해서 사망하게 됐고요.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 잉글랜드 왕 헨리 8세, 뭐 이런 좀 역사적으로 여러 사건의 주인공이 됐던 왕들, 하나같이 매독이 원인이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뭐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는 파리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매독에 걸려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성병이라고 만만히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유럽에서 가발 착용이 유행했던 시기가 이 매독으로 머리카락이 빠진 모습을 감추기 위해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하는 학설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매독이 극성을 부리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문란했던 좀 성생활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시작이 됐고요. 금욕을 강조하는 청교도 사상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것도 이 매독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참다 못해서 이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매독이 우리네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매우 큼을 알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유럽 전역을 강타한 매독, 급기야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바스코 다 가마의 함대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에 도달하는 쾌거를 이뤄냈을 때 이 매독균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매독은 인도에 상륙해서 대유행을 했고요. 말레이 반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나름의 성과를 그 입장에서 보면은 성과를 이뤄내게 되죠. 결국 돌고 돌아서 일본에까지 온 매독. 환자 1000명이 있으면 이 중에 7, 800명은 매독 환자다라는 당시 일본 의왕청의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좀 사람도 적응을 하잖아요. 기세가 한풀 꺾인 매독은 다른 감염성 질환에서도 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인간의 적응력도 뭐 나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포학적인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망률이 너무 높으면 감염을 퍼뜨리기 전에 환자가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도 죽기 살기로 면역력을 높이고 경계를 강화하는 그런 매독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병원균은 인류와 공존할 수 있도록 서서히 증상을 가볍게 만들면서 나름의 진화를 거듭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파는 쉽게 하되 한 개체를 죽이지는 않는 정도로 세금처럼 한 곳에서 왕창 뽑지 않고요. 여러 넓은 세원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진화의 단계를 밟는다고 합니다. 이 매독의 치료 방법을 보면은 과연 인간의 의학이란 게 예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과연 그것이 신빙할 수가 있는, 신뢰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 매독을 수은으로 치료하는 요법이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이 중금속이잖아요. 참 이런 무서운 일이 마구 벌어졌습니다. 하기야 뭐 일반적으로 중금속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이 수은요법도 나름대로 뭐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 수은의 중독성 그리고 독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환자들은 수은 연고를 바르거나 이 수은 증기를 흡입을 했고요. 그 결과 심부전, 탈수, 질식 등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이 간과 신장에 이 장애를 입고 빈혈 등의 부작용을 안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죠. 그나마 좀 의학이 발달한 20세기에 들어서도 전혀 개선이 없고요. 설마 이러한 것들을 했을까 싶은 굉장히 위험한 치료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의사인 율리우스 바그너 야우레크, 진행성 마비 증상을 보이는 매독 환자를 말라리아에 걸리게 하는 기상천외한 대책을 고안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매독균은 열에 약해서 말라리아로 고열이 나면 퇴치할 수 있다. 아주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치료법들이지만 놀랍게도 이 야우레크, 이 치료법을 개발해서 1927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말기에 들어선 매독에는 마땅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이런 절박한 선택지였죠. 하지만 의학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만 남는 역사의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매독은 그 이후에 좀 위대한 화학자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아주 우연에 좀 연결된 사건들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19세기 말에 들어서서 이 의학계와 생물학계 상당히 발전을 이뤘습니다. 세상이 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작은 미생물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세균들이 이 발효와 부패 등의 현상에 관여한다. 지금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의 상당한 충격이었는데요. 바야흐로 이 파스테르와 코후 이런 좀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세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증식하는 이런 여러한 과정에서 많은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성과물들이 쌓인 결과 결국 독일의 위대한 의학자 파울 에를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화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이 감염의 메커니즘에 강력하게 매료되었다고 하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실험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 어느 날 에를리는 이 보통의 날처럼 이 결핵 환자의 이 병리 조직을 염색하는 실험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많은 표본을 만든 탓에 이 보관해 둘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표본 중에 하나를 난로 위에 올려두고 퇴근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출근한 이 에를리히는 한 대학 직원이 이 표본을 올려둔 채 난로에 불을 붙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소중한 그 조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허둥지둥 이 표본을 들고 이상이 없는지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결핵균만 선명하게 다른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열로 인해서 이 균 표면에 염료죠. 이 염료가 결합해서 이 균이 잘 보이도록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만드는 역할을 좀 하게 된 것인데요. 이 결핵 진단을 간소화시킨 이 대발견, 그의 스승인 이 코흐조차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를리의 발상은 이제 여기서 좀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요. 그는 인체의 세포에 결합하지 않고 오로지 이 세균과 결합하는 염료가 있다면 세균만 파괴하는 화합물도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침 일본에서 독일로 유학을 온 이 위대한 학자 시가 기요시 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20대 중반에 이미 이질균을 발견하는 이 걸출한 연구 실적을 자랑했던 실력파 세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더해서 이후에 이 하타 사하치로라는 일본인 유학생, 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 병원균의 정체를 밝히고 치료약을 개발하는 데 큰 성과를 이뤄내게 되죠. 결국 만들어낸 약물, 이 비소를 포함한 이 화합물이 실험용 토끼의 혈액에서 한 방울만으로 매독 병원체를 말끔히 몰아내는 성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한 달가량 시간이 지나자 매독으로 생겼던 종기가 완치되었고 토끼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데요.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인체에 대한 효과도 입증되게 됩니다. 이 여러 명의 의학자들이 붙어서 고생스럽게 만들어낸 실험체 606번째 결과물, 비소화합물인 이 살바르산, 구세주를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살바토르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1910년에 이 살바르산은 제약회사에서 발매되어 말 그대로 수많은 매독 환자를 죽음의 늪에서 건져 올린 구세주로 역사에 자리매김하게 되죠. 매독이 세계를 제패하고 인간을 괴롭힌 지 어느덧 40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인류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를 손에 넣은 셈이죠. 비소화합물인 이 살바르산, 나름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위험천만한 수은치료법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역사의 진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또 살바르산의 등장은
수없이 많은 다른 세균 감염증에 대해서도 같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모로 의학사의 획기적인 발전이고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슬픔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제약물을 만들어내는 당시의 일본,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뒷산에 가서 풀뿌리를 씹어 먹으라고 했던 당시 한국의 상황. 굉장히 역사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나마 예전보다 살만하다. 그리고 일본과 어느 정도는 대항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위안과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인간의 세계에 좀 많은 도움을 줬던 10가지 약을 좀 살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비타민C와 퀴닌, 그리고 모르핀과 살바르산을 얘기했는데요. 이 외에도 아직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 아주 재밌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제목이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고 해서 혹시 아동용 지식 그런 거 전달해주는 책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가득 찬 학자가 엄청난 좀 글재주로 아주 잘 만들어낸 아주 재미있는 과학서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꼭 살펴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려요. 이 뒤에 어떤 약들이 있냐면은 일단 페니실린이 있습니다. 페니실린은 예전에 제 방송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아스피린이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팔린 약, 진통소염제 아스피린. 병원을 위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던 소독약, 그리고 세균 감염병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 솔파제, 그리고 악마가 놓은 덫이라고 불려도 모자라지 않은 아주 무서운 병이죠. HIV, 에이즈 치료제, 칵테일 효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많은 국가와 사회를 치명적인 위기에 빠뜨렸던 10가지 질병과 이 결정적 고비마다 인류를 무서운 질병의 위협에서 구한 이 10가지 약에 관한 흥미진진하고도 유익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껏 큰 감염의 질병 없이 순탄하게 살아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선각자들이 우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이 감염증 치료제와 진통제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로 와서 더욱 많은 고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죠. 알츠하이머성 치매처럼 이 노화에 동반되는 질환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이 치료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치가 뭡니까? 그 초입 부분에 들어섰는지도 아직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추가로 류머티즘과 크론병 등의 이른바 이 자가면역 질환, 이러한 분류로 좀 불려지는 질병, 기존에 알려진 기존의 약들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체 면역 시스템을 담당하는 이 항체를 조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항체 약물, 안티바디 드러그 콘주게이트, ADC라고 부릅니다. 이 신약의 등장으로 이 암과 류머티즘 등의 이 난치성 질환 치료 분야에 최근 큰 변화의 조짐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 또 줄기 만능세포를 활용한 이 치료법도 계속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약의 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치료수단, 의료수단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인류의 궁극의 꿈인 이 불로불사에 대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각계각층의 연구가 모이고 합쳐져서 수명 연장 연구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그 실마리가 될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전에 진시황이 불로불사약을 찾아다녔다는데 그것을 만들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약품은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소망과 많이 좀 엮여 있죠.
그래서 의약품 개발에는 항상 막대한 자금과 전 세계의 우수한 좀 연구진 등 이 최대한 자원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의 진보는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도 현 상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꼭 오래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에서 좋은 게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약간 좀 염세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한 권 읽는다고 그러한 만병통치의 그런 지식들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 좀 오픈 마인드 돼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의학과 제약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면 스스로의 인생을 살펴보는 철학에 관한 좀 관념들을 고민하게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모로 훌륭한 책이라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적극적인 일독을 권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